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신간을 가지고, 데뷔작을 가지고 광고 주님으로 돌아오신 캥원송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송강원입니다. 세상에 책을 내고 지금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비욘세가 낳지도 않고 키우진 적도 없지만 네. 이렇게 또 당당히 작가 데뷔에 성공을 한 그쵸? 1호 작가 데뷔생 맞아요. 그래서 송강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강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강원님 어머니 따로 있지만 이 책만큼은 제가 이제 정자도 난자도 없이 낳은 자식. 내가 네. 이 어떤 소개를 할까 하다가 네. 그 혼외자 혼외자. 그걸 되게 그렇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정자와 난자를 끌어들이면서 쳐내는 그럼. 이 아유, 진행자의 당연하죠. 정자 하나 없이 난자 하나 없이. 제가 낳은 비욘세, 제가 낳았다기보다는 이제 비욘세 팟캐스트가 낳은 자식. 아이고, 네. 네,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그 자식이 이제 광고를 물고 왔습니다. 네.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네. 주님께서 저희와 네. 함께 계시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출판사. 광고 주님께서 네. 함께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 옆에서 인증사진 찍고 계시고 그래서 유유히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거 어디부터 얘기해야 돼? 우와, 나 진짜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지금 네.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네. 비욘세를 몇 번 나왔지만 이 지금 일단 진행하시죠. 사실 비욘세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책으로 나왔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착각이다. 반드시 사셔야 된다. 그렇죠. 네. 정말 제가 얘기한 것들을 모으고 모았지만 분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맞아요. 더 쓰고 더 써가지고 음. 지금 원고 작업을 마침내 완료를 해가지고 네. 책 한 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이 그 추천사를 쓰게 되었는데 영광스럽게도 너무... 추천사 제안을 받을 때 출판사에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그 본문에 갑자기 볼드체로 비욘세가 낳은 아들 강원님이 드디어 유유에서 첫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오는데 추천사를 수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편집자님이 굉장히 수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 볼드체로 된 그 이메일 요청에. 네. 그리고 자식 내놓는 거지 뭐.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장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선생님? 비슷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뭐라 보낸지. 반가운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수락합니다. 정자도 난자도 없이 낳은 저희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드렸어요. 선생님이 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저 혼자 이렇게 방송 나와서 농담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네.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요거를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오늘부터 비욘세를 들으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어서 그렇죠. 혹시 또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월한 농담이라는 제목의 송강원 작가님의 이제 데뷔작이고요. 30대 아들이 엄마가 폐암 사기 선고를 받은 직후 곁에서 투병을 함께 하다가 엄마가 떠나고 난 뒤까지 이어 쓴 애도일기라고 아주 간단하게 잘 축약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이 책 한 권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일축돼 버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참고로 요 책에 대한 얘기는 다다음 주쯤에 영혼의 노숙자에서도 들으실 수 있어가지고 저랑 이제 맨님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뽑아 먹겠냐. 중복도 안 되면서도 근데 그렇다고 너무 각자 자기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책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약간 프리퀄 뭐 이런 그런 건가요? 느낌이죠. 그렇게 하고 어떤 책의 구구절절한 얘기는 늘 맨님이
책 소개를 책이라웃에 그동안 넘겨왔듯이 박상영 작가님 불러놓고 그렇죠. 신간 얘기하기로 했는데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한바탕 떠든 다음에 이런 얘기는 책이라웃에서 네. 이런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 한번 밸런스를 잘 잡아보겠다. 저는 일단 비욘세와 영노자의 제 첫 책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네. 그리고 이거 이쯤 되니까 다큐를 7년 찍어서 비욘세 데뷔하고 그렇죠. 결국 또 책을 내가지고 영노자를 데뷔하게 된 이 나란 사람 진짜 정말. 찐 진심이다. 진짜. 이 팟캐스트 세계관에 정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개큰의 최대 아웃풋 게이 크리스찬 네트워크의 최대 아웃풋 저의 정체성이죠. 그쵸? 비욘세로부터 받은 저의 정체성. 개큰의. 개큰의. 하지만 오늘은 또 작가로서 네. 한번 책을 잘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팔려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팔려야 되고 저도 무슨 뭐 정자도 없이 난자도 없이 나한내만에 했는데 이렇게 도움 없는 이제 부모 안 된다. 이거 뭐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신세 만지고 뭐 하나 보태주는 게 없는 친정 이런 느낌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엔 좀 힘차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 덕을 좀 보고자 또 비욘세 또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일단 이 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진짜 이게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저희가 8월에 아마 녹음을 했을 거예요. 부산 집에서. 지금은 호암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혼세님이랑 같이 녹음을 했던 그 죽음과 마주 앉은 엄마 곁에서 에피소드에서 저희 엄마를 한 3년 동안 투병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8월쯤에는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로 혼세님이 부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럼 방송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집중하고 있었던 엄마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비욘세 방송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방송을 이제 오늘 옆에 계신 이 편집자님이신 이지은 편집자님께서 에디터리 선생님께서 그 방송을 듣고 브런치도 읽어보시고 브런치에 제가 이제 글을 좀 모아놨었거든요. 그때는 한 10개 정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리고 퀴어 마이 프렌즈까지 보시고 저한테 브런치 제안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 제안이기도 했고요. 네. 또 그랬는데 제가 아마 그 이메일을 열었을 때가 아마 병동에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비욘세 들었는데 혹시 이 얘기를 더 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거랑 파생된 글도 다 읽으시고 맞아요. 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편지 자체가 어떤 이 책의 시작이란 느낌보다는 그 시절에 되게 큰 위로로 저한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이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쓰기 정말 어려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니까 계속 써달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지금 뭐 출간 제안을 드릴 건 아니지만 나중에 유희가 생각나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그 진심을 너무 그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라고도 느껴졌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바로 답장을 또 보냈고 그때는 이제 뭐 책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직 여물기 전 그리고 너무 정신없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메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감사하다 그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안 메일 하나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약간 줄줄이 소세지 같은 것이 어느 게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마포만두 작가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삶을 이야기하러 나오신 적이 있고 비욘세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제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게스트들한테 뭘 물어보니까 가족이 죽는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너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강원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그랬다가 퀴어 마이 프렌즈
녹음을 하러 오셨을 때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막 네가 더 불행하네, 내가 더 불행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나는 퀴어야, 나는 백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우리 엄마는 뭐 폐암이야, 야 나는 내가 암이야. 그래서 이 불행 배틀의 끝이 어딘지 너무 궁금하다. 대단한 우정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농담식으로 이제 하면서 근데 이 책 제목에 있는 수월한 농담이라는 게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내 퀴어 정체성 가지고 농담을 하고 막 내가 지금 삭발을 막 한 해 만에 나는 막 백수네 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저도 그때 이제 아영 감독님 편에서 같이 싸우면서 맞아. 꼭 애인이랑 둘이 2대1로 앉아서 그렇게 해야만 했냐? 너네가 퀴어면 다냐? 아연이가 이런 정말 얘기를. 고마워했던. 네. 그러면서 막 마음고생이 네가 많네, 내가 많네. 많네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가게 됐을 때 원래 다른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가 맞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야 뭐 너무 덥석 네. 물었죠. 근데 덥석 문 사람이 나뿐이 아니었다. 어떤 요 씨앗을 보고 난자도 정자도 없는 씨앗을 보고 이제 유유해서 착상을 시켜야겠다. 착상을 시켜야겠다. 네. 해가지고 이게 또 고도의 작업을 해내신 그렇죠. 유리 출판사. 네네네. 혹시 그래도 그 앞부분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제목을 얘기하는 것부터가 배경 설명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된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첫 책이니까 더 마음이 좀 신경이 쓰인 것도 있지만 네. 제목이 사실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집자님이랑 이진 편집자님이랑 처음에 이제 원고를 주고받을 때는 그냥 가제로 엄마를 쓰다 이렇게 해서 쭉 원고를 주고받다가 거의 이제 원고 마무리되는 즈음에 이제 수월한 농담이라는 제목으로 결정이 됐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제가 그 제목 시안을 받았을 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수월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농담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어떤 것들이 수월해지고 농담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저의 이야기 안에서는 엄마의 죽음이 결국 나에게 어떤 삶의 되게 가치로운 어떤 시절이 되어버린 추억이 되어버린 심지어 농담까지 되어버린 그 과정 자체가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제목이 점점 더 마음에 들어요. 네. 혹시 수월한 농담 말고 다른 제목 후보도 있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가 수월한 농담이었고 두 번째가 그 저희 글 속에 이제 원고 중에 하나인데 엄마가 비생산적이다란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찐 사투리로 이렇게 좀 담아서 표현하자면 비생산적이다. 그건 나는 비생산적이라 나 그래 안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저도 모르게 제가 쓰고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걸 발견하고 그것에 관한 글을 썼는데 근데 결국에는 엄마가 했던 비생산적인 일 중에 가장 비생산적인 게 이제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비생산적인 사랑이라는 후보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원고 중에 하나였는데 엄마가 굉장히 취향이 남다르신 분이라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잘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이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고르고 고른 마음이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좋다. 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은 이게 다른 시안도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게 결국에는 부제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게 애도나 돌봄이나 상실이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제목 자체를 조금 그 톤을 이렇게 균형을 잡는 입장에서 수월한 농담으로 가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가 좀 놀랬던 거는 저는 수월하단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되게 많이 쓴 단어였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준 편집자님께서 그 수월한 농담이라는 제목 시안을 제안해 주시면서 그 설명에 되게 잘 쓰지 않는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라는 얘기를 듣고 전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 그리고 그 수월하다라는 그 단어와 농담이라는 그 어떤 조합도 되게 뭔가 새롭고 그렇지만 또 저의 첫 그 원고의 글 제목이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아우르는 가장 좋은 제목으로 적합할 것 같다고 해서 사실 저한테 제안을 이렇게 골라보시라고 주셨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 밀고 있으셨던 제목이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정이 되고 나서 그래서
또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그 비생산적인 사랑?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또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또 제목 따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윤을 생산하지 못하고 좀 비생산적일 수 있다. 맞아. 그 전혀 맥락과 상관없이 네. 노래 따라 가는 가수처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있었겠네요. 아마 이 부분은 그 방송 이름을 삐처리를 하겠지만 저랑 되게 절친한 PD님이 항상 이제 술 드시고 하면은 그분이 했었다가 좀 여러 가지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이제 정말 정말 가지고 그런 일이 방송국에서는 이제 많이 있어요. 제목 따라간다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예전에 물론 이거는 제 선배님의 추측이에요. 그 선배님이 이 프로 제목을 지은 건 아닌데 항상 저한테 혼세야. 해피투게더. 얼마나 오래 갔냐. 좋은 친구들 옛날에 SBS에서 하던 그러네. 아사모사에도 괜찮은데 기운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그렇죠. 장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수월한 농담이기 때문에 이제 수월하게 나가야 되는 판매고나. 너무 지금 기쁘면서 너무 아찔하네요. 너무 다행이고. 수월한 농담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을 보면서. 너무 좋다. 더 좋아졌어요. 네. 일단은 비욘세에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거랑 제가 이제 강원님이랑 좀 더 가까워지면서 알게 된 정보가 있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어머니가 호스피스 뭐 병동에 가게 되고 뭐 폐암 몇 기 진단을 받고 이럴 때가 아니라 꽤 그 전부터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분이었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 이야기의 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마가 투병을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시작하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제가 책에 썼던 표현으로는 그 뭔가 죽음을 맴도는 서성이는 죽음을 풍기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때는 또 어리니까 그런 느낌을 제가 정확히 언어로 표현해 본 적은 없었는데 어릴 때는 네. 지금 지나면서 이제 책을 쓰려고 보니까 어릴 때 제 안의 불안이 뭔가 엄마가 떠날 것 같은 그래서 엄마가 저를 뭐 버려두고 뭐 어떤 다른 거에 집중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엄마가 죽음이랑 멀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늘 느껴왔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을 꺼내고 그 시간들을 이제 원고로 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강원님이 비욘세에 나와서 어머니가 지금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고 그리고 저도 같은 시기에 저희 엄마 쪽 할머니가 좀 안 좋으시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거를 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인사치레로라도 아유 어머니 뭐 일어나실 거야 괜찮아지실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건넌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완치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거를 모두가 인정하는 데 필요한 또 시간이 있고 맞아요.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비욘세에 나와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이 가족한테는 심지어 엄마의 병이 발견되기 전에도 일상에서 가능한 말 그대로 진짜 수월한 농담으로 가능한 얘기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 비욘세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 집이 엄마 아프고 이제 호스피스 시간만큼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일상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은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를 타시고 하니까 그때도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사고가 생기면 근데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각자 너무 연락 안 되는 거를 애달파하지 말고 우리 너무 좋았다. 지금까지 살았던 거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얼마나 그 마지막 순간에 혼자서 무서웠을까, 뭐 어떠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집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가능했던 걸 생각해 보면 아버지 직업의 특수성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배를 타시고 막 그쵸.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돌아오시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야 그냥 일상적으로 뭔가 연락이 가능하고 하지 그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엄마랑
아버지는 이제 통화를 뭐 한 번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었다든지 뭐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볼 만한 여건도 됐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뭐 아유 뭐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엄마 자체도 그런 얘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엄마가 쓰는 표현으로 뭐 다 살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주제들이 나올 때 굉장히 진지하고 진지하지만 무겁지는 않게 그런 인상을 항상 받아서 저는 잘하면서도 그게 뭔가 어릴 때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긴 했지만 그게 좀 뭐랄까 조기 교육이 됐다고 해야 되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는 일 자체가 네, 이게 이 조기 교육이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이 한국인의 어떤 그런 그렇지. 정서의 흐름이랄까요? 이런 게 나 좀 현타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 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있어서 아마 네. 그러면 비욘세에서 그 얘기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엄마랑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내가 이걸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그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복판에 있을 때잖아요. 그쵸,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네. 책 관련된 얘기로 이렇게 혼세님이랑 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옛날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 죽음과 마주 앉은 엄마 곁에서 에피소드를 들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살아 계실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나? 를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송 준비를 하면서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안 기대는 척 하지만 굉장히 기대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거는 뭐 혼세님에게도 그 순간도 될 수 있고 정말 그 주위 사람들 그래서 아마 혼세님도 퀴마프로 우리가 알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다큐를 봐준다라는 건 굉장히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에 나와서 그 많은 얘기들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댈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긴 호흡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주제를 꺼내놓고 싶은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했다라는 게 저한테 좀 대견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역시 이제 7년 동안 그 퀴어 마이 프렌즈를 찍으면서 내가 허투루 시간을 보내진 않았구나. 왜 그거 보면은 서로 기대는 법을 모르는 두 우정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 이게 기대는 방법을 알았구나. 그때 배워가지고 지금 내가 이 엄마를 보내는 이 시간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너무 힘든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 있구나 지금.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막 열심히 설명하고 얘기하는 녹음하는 저가 되게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기대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빵 나는데 저랑 강원님이랑 처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게 된 것은 제가 올리브 이동봉사를 구하지 못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고생을 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항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막 구구절절 자기소개를 하면서 정말 자기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혼세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신데 이동봉사가 이런 게 있다더라. 내가 얘기해서 막 항공사 사내 게시판이라도 올려보겠다라고 했는데 보통의 저 같았으면 아 괜찮다. 왜냐면 너무 이제 청취자분이고 이러는데 너무 좀 민망하고 죄송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그런 기댈 데가 없었을 때였어요.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어디 대기실 안에서 프로그램 스탠바이 할 때였나 막 그럴 때였는데 그거를 막 답장을 계속 보내고 그럼 이거 저도 알아볼게요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청취자였다고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확 걸어놔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초면부터 기대면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랑 막 인사고 뭐고 이런 걸 하기 전에. 뭐야.
그래서 그렇게 기대면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그 퀴어 마이 프렌즈 이런 상영을 하는데 초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영화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저는 이거는 티켓을 사가지고 가겠다 해서 맞아요. 그렇게 해서 또 가서 만났었죠. 그러셨어요. 티켓 직접 사셔오셨던 기억나고 저는 올리브 얘기는 지금 너무 옛날 일이라서 태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맞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연락을 하게 됐군요. 안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듣는 입장에서 그런 걸 보내는 거니까 그때 느껴졌던 게 뭐냐면 혼세님이 그때 정원이도 만나기 전이었고 맞아요. 첫 인보였고 정말 불안이 맥스를 찍을 불안 때 맥스. 방송으로 들어도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너무나. 너무너무.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하필 그 항공사 다니는 그 친구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다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나름대로 막 도와드려야겠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그런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옆에 있어서 물어보고 바로 제가 DM을 보내고 맞아. 했더니 바로 또 DM이 오시고 너무 덥석 물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만난 적이 별로 없고 뭐 따로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없을 때도 각자의 위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이상한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저의 우정은 약간 장례식과 어떤 그런 위급 상황을 베이스로 항상 저의 위급 상황이거나 가온님의 위급 상황, 친구의 위급 상황 얘기를 하러 나왔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호스피스에 있을 때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좋아요 하면서 이제 갔는데 나도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어머니가 평생은 아니지만 꽤 오랜 시간을 엄마의 그 취향대로 이렇게 해놓은 집에서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밥 먹었을 식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호스피스에 있고 뭐 처음에는 거기를 보내고 싶지 않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너무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는데 제가 또 굉장한 불안킹인 입장에서 녹음 끝나고 나서 갑자기 강호님이 엄청 급하게 지금 호스피스에서 연락 왔는데 가봐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 그 엄청 짧은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 사실 이거는 뭐 대리 체험도 아니고 찍먹도 아닌데 어떤 그냥 먼지 한 톨만큼의 그런 걸 느낀 거예요. 평온하게 친구랑 이야기하는 일상은 여기 그대로 있지만 뭔가 늘 인생 최고의 슬픔이 확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거를 대기하면서 사는 마음에 대해서 저 기억나요. 네. 그 순간이. 그때 혼세님도 바로 이제 그 서울로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바쁘시기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갑자기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가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2시간 정도 녹음을 했었잖아요. 네. 그 시간에 물론 엄마 얘기를 했지만 그 병원이나 이런 엄마의 그 현실을 잊고 어떤 그 시간을 보냈던 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아버지랑 체크를 하고 어디 있냐, 뭐 오냐, 아니면은 지금 어느 정도 쉬고 가겠다 이런 건데 이 비욘세 녹음을 하니까 완전히 그 몰입해서 녹음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좀 빨리 와라 이렇게 되는 문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때 사실 전화해서 확인해 볼 법도 하거든요. 맞아. 뭐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뭐 지금 뭐 빨리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법도 한데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던 시간이 없었다가 네. 그래서 막 저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제가 남겨줘서 진짜 만약에 가신 건데 이거 녹음하느라고 핸드폰을 안 봐서 그걸 못 지킨 거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태풍 속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이 사람도 약간 이것도 조금 걱정할 필요가 있는 지금 글 쓸 때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저도 됐어요. 돌아보면 네. 그 각자의 유난이 있지 않습니까? 유난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 나름의 어떤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글을 쓰고 이게 뭔가 제 안에서 고이지 않게 되게 흐르게끔 만드는 게 제가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배운 거를 지금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만큼 필요한 상황이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 죽음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책에도 좀 썼는데 엄마가 풍겼던 죽음과 제가 품었던 죽음 어릴 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그게 이제 병렬이 되면서 그거를 좀 닮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원고를 좀 쓰고 나니까 제 자신의 어떤 우울과 그 슬픔과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극복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걸 통과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큐마프에도 큐어 마이 프렌즈에도 일부분 담겨 있고, 딱 그렇게 힘들어하고 저를 되게 추스려서 저를 돌보기 시작할 때 이제 엄마가 폐암을 선고를 받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갓 배운 어떤 거를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 감각이 저는 그때는 이제 언어로는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진짜 생생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내가 정말 우울증으로 상담받고 이거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미리 가지게 너무 잘했다. 지금 나 이거 나한테 너무 지금 중요한 힘이 되고 있어 라는 마음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계속 이런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책 안에서 보니까 이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을 그런 막 보호자 대기실 같은 데서도 쓰고 네. 엄마가 뒤에 계시는데 온라인 글 모임도 그냥 그 호스피스 안에서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거를 계속 썼다는 게 저는 그냥 어떻게 느끼기에는 당장 대화할 수 없는 존재한테 쌓인 말이 너무 많을 때 그거를 옆에 앉아서 계속 쓰는 걸로도 조금 강원님 나름대로는 이게 대화일 수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도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쓰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제 안에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흘러보낼 아까 고이지 않게 흘려보낼 어떤 저한테 그런 뭐랄까요 매체랄까 이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책 쓰면서 좀 깨닫게 된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엄마가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만큼의 빠른 속도로 사라질지는 모르는 상태지만 엄마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물어 간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뭔가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는 엄마 아프니까 죽음에 가까이 닿는 거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도와줄게 이런 말은 했지만 그 사라져가는 엄마가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남기고 싶었던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를 기록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 다시 복귀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그 마음도 있었고 기록 자체 시간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엄마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뭐라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이제 글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사실 이게 저 혼자 그러면 엄마를 이거 기록으로 남겨야지 글 써야지 했으면 못 썼을 텐데 제가 또 그쯤에 이제 그때는 엄마의 어느 정도 항암 치료 이런 사이클도 안정화됐었을 때고 2022년 후반기였는데 그때 이제 홍승은 작가님 글방 시작하면서 엄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 신청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엄마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홍승은 작가님 글방 주제가 너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자고 해서 그때 제가 허리도 되게 안 좋고 디스크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된다 하고 들어갔는데 엄마 얘기를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그 원고들이 지금 책에 고스란히 실려 있어요. 사실 그때 썼던 엄마 글이 실려 있고 또 그게 이제 책 제안을 계약을 하기 전에 모아서 또 브런치에 묶어놓고 보니까 또 이진 편집자님께서 보시고 이제 연락을 또 주신 것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전체 책을 구성할 때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어머니가 뭐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시점에 뭔가 내가 했던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여행한 얘기 같은 것들도 시중에 책으로 나와 있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책도 있고 한데 이 이야기를 쓸 때 어느 순간에는 이걸 가지를 어디로 뻗을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정했어요? 저는 일단 원고를 쓰는 입장에서 제가 쓸 수 있고 쓰고 싶은 것들을 그냥 편하게 일단 써내려갔어요. 원고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
이지은 편집자님께서 일단 마음껏 쓰셔봐라. 어떤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뭔가 구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계속 써보시라. 그래서 매주 그냥 제가 쓰고 싶은 혹은 이제 써서 보내면 편집자님께서 보시고 요런 얘기가 더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면 또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써보고 그래서 일단 막 썼어요. 그러고 이제 책을 만들 때 보니까 이제 가장 명확하게는 엄마 죽기 전에 썼던 글 네. 그리고 엄마가 죽은 후에 네. 쓰게 된 것들을 이렇게 크게 나누게 되었고 실제로 책에서도 저희가 이 수월한 농담이 3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글이 이제 엄마가 죽기 전에 제가 썼던 글들이고 2부가 이제 바로 죽고 나서 제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고 3부가 뭐 시간순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이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시절에서 조금 거리를 둬서 어릴 때 제 이야기라든지 네. 엄마와의 어떤 기억 그리고 엄마의 엄마다움과 연결된 그런 저의 어떤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쓴 3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네. 근데 저는 엄마랑 통화도 되게 오래 하고 어쨌든 엄마를 제일 가까이서 돌봤던 그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서 근데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게 사실 친구들끼리 어릴 때 엄마랑 나랑은 이런 관계였어.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를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막 맨날 같이 파티해야 되고 막 가을이 오면 전어를 같이 먹어야 되고 비욘세 다 들으시고 심지어 나랑 만나서 밥 먹고 있는데 비욘세를 틀어놓으실 때도 있고 공개방송에 다 오고 저희 집은 정말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계속 뭐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리고 내가 우울증 때문에 막 상담받은 이야기 이런 거를 그렇게 깊게 하는 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강원님네 가족이 특히 엄마와 강원님이 더 밀착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란 거는 너무 먼 사이인 거야. 근데 너무 머니까 어쩌다가 연락이 닿거나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냥 뭔가 이렇게 관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훅 빠져나와서 각자의 인생을 사는 모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네. 네. 그게 항상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이자 어떻게 보면 또 망설여지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나는 엄마를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바로 곁을 살갗을 내주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표현은 못했지 어릴 때부터 그게 항상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엄마의 사랑 방식일 텐데 이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을까? 묻고 싶은 것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책을 쓰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발견하고 해석해서 쓴 부분이 되었지만 이제 물을 수는 없어서 그게 되었지만 엄마의 해석이 아니라 제 해석이기 때문에 그걸 엄마도 알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가 글을 쓴다고 하니까 엄마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셨던 얘기가 그 책에서도 몇 번 나오는데 그래라 뭐 그건 네 버전에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막 섭섭하면서도 그 섭섭하면 그 느낌인 거죠. 나는 되게 엄마 그러면은 되게 엄마가 좋아할 줄 알고 막 그랬는데 그랬다가도 이 거리가 말아. 그리고 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내가 쓸 수 있어. 왜냐면 엄마도 인지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내 버전의 엄마 얘기지. 엄마 나도 알아.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크게 허용해주는 멘트 같으면서도 되게 네. 선을 긋는 멘트 맞아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허락인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들으면 되게 반대처럼 들리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책을 쓰면서 늘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좀 책을 떠나서 그게 엄마라는 사람인 것 같다. 그게 어떤 엄마의 태도 그리고 이게 정확히 지금
표현은 잘 못하겠지만 엄마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그 태도랑 묘하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남다른 사람이다. 별나다. 그치, 전시 여자들은 별나다. 맞아요. 진짜로. 네. 그런 별남, 엄마의 남다른 거를 또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책을 쓰면서. 네, 단순히 물론 단순한 슬픔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이 애도의 시간에서 책을 쓴다는 거가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너무 저한테 저란 사람에 맞는 방식이었고 그걸 미리 내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미리 쓰기 시작한 저도 대견하고 그리고 그런 제안을 주시고 또 뭔가 기회를 주신 또 알아봐 주신 이야기를 알아봐 주신 편집자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한테 정말 좋은 애도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처음에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하다못해 엄마 아빠랑 스페인 여행 갔다 온 걸어서 한 장 속으로만 썼을 때도 그 버전으로 엄마 아빠가 세상에 소개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 비욘세 우리 엄마가 나올 때도 거기에 대한 엄청 큰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가 이야기를 취사 선택해서 아무리 엄마가 그래라 그거는 네 버전에 나니까가 엄마한테는 허용이 되는데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내놓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 엄마의 그 옥의 삶을 그 사람을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없어져서 너무 애달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의 더 좋은 면이나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할 것 같은데 시작할 때부터 약간 냅다 자기의 우울과 죽음을 생각했던 이야기 같은 걸로 빵 하고 시작하는 거에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은 그런 책으로 보였다라는 게 저는 너무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리고 그 마음이 저 안에 너무너무 있었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책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엄마를 저 책에서 이제 엄마라는 표현을 안 쓰고 또 이 이름의 마지막인 옥이라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나는 엄마를 엄마 이름표 뗄 거야. 나는 진짜 사람으로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옥이라는 걸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쓰고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더라고요. 맞아. 예. 엄마가 아닌 상태로 만난 순간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과정이기도 했고 근데 사실 저의 어떤 얘기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이나 결심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7년 동안 네네네. 할만치 했어.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농담으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런 저를 좀 잘 알아봐 주신 사람 중에 한 분이 혼세님이시기도 해요. 그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이제 다큐가 개봉을 하고 이게 저의 진짜 개인적인 얘기니까 영화 리뷰들을 보면 약간 테라피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를 누군가 봐서 언어화를 시켜서 그 언어를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가? 이게 나였네. 난가? 이게 난가 봐. 난가 야, 봐. 이거 나였나 봐. 세상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넷플릭스 영화 주인공인다. 사실 그런 자의식 과잉의 모먼트가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이런 걸 내놓을 수 없어. 모든 맞아요. 예술 활동은 수치풀이에요. 그렇죠. 수치풀과 자의식 과잉과 자의식과 그 유난과 유난을 이렇게 끼얹은 느낌과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제가 와 나는 그렇게 깠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뻔히 보이는구나 라는 거에 좀 놀란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비욘세에서 부산집에서 녹음을 하고 혼세님이 이제 엄지로 쓰이는 마음 네네네.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어떤 소회 같은 거나 그냥 일상의 생각 같은 걸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집에서 녹음을 한 그 주아님이 찍어주신 사진과 함께 그 써주신 그 경험에 대한 그때 녹음에 대한 것 중에 제가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거 난가? 한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정확히 워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혼세님이 어떻게 쓰셨냐면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었지.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장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표현을 맞아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왜 그런지 몰랐고 저는 생겨본 게 이러니까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 혼세님이 봐주신 게 내가 어떤 걸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구나.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엄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이런 저가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한테 너무 정말 너무너무 찰떡인 어떤 그 삶의 시간이었어요. 그 통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제 얘기를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은 엄마의 죽음과 너무 닮아 있어서 사실 이건 어떤 결심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엄마의 우울과 슬픔에 이렇게 좀 견주면서 저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부분도 있고 감히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제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네. 저도 그 우울 얘기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거 어떡하려고 이걸 엄마 가지고 쓴다고 하지? 누구보다 이 사람의 삶을 추격하고 싶지 않고 편집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만한 존재가 편집하고 선택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엄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또 미친 짓을 하나 또 벌리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주 원고를 보면서 이거 어디까지 쓰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막 받아보다가 아니 이 사람 빤스 벗을 만큼 벗지 않았나? 이거 그리고 지금 본인이 빤스 벗어 지금 뭐 헤테로 여성인 친구는 이제 막 이제 브라자도 벗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니 이거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목이 수월한 농담이었다가 첫 장부터 자기의 우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게 그냥 나의 우울이 아니라 어떤 어린이의 우울에 대한 얘기로 빵 시작하는데 저는 중간부터 이게 되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다라고 읽으면서 봤던 게 뭐냐면은 저희는 옥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의 강원님도 저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뭐랄까 머리도 길고 약간 코스염도 지금 약간 나름대로 중도를 찾으시고 많이도 길렀다가 뭐도 했다가 요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머니도 모르고 그 시절을 강원님도 모르는 입장에서 머릿속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지워져요. 엄마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엄마한테서 어떤 자기의 그 흔적을 계속 찾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나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선명한 게 어머니가 디자이너도 하셨고 그렇다 보니까 쌓여있는 동네시장에 부산의 동네시장 온 무더기에서 거기서 이제 엄마 이야기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 모습은 잘 그려지지 않고 그걸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이거는 근데 책을 읽으셔야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 사람한테 신기하다. 이런 소식 듣고 저런 소식도 듣고 하다가 제일 선명하게 이 아들이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이 저는 그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약간 멀리 있는데 내가 동경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 엄마는 늘 멋있었던 것 같으면서도 왜 저렇게 억척스럽게 기술이 좋을까? 그러니까 뭔가 엄마에 대한 선망과 멋짐과 이걸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시장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애기가 혼자 쫄래쫄래 따라갈 때가 아닌데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어떤 남자 애기를 좀 그려보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시각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어머니를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시선이나 그게 되게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와.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 봤을 때는 어머니가 꼭 있어야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다 읽고 나면 송강원만 남아있는 책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려져도 상관이 없고 이 중에 어머니의 어떤 순간이 픽업됐어도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감상은 독자한테는 똑같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네. 경험이에요 지금. 그리고 수월하다는 단어도 되게 많이 쓰시지만 늘 강원님이 되게 많이 쓴다고 느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알아차린다라는 표현인데 엄마와의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이제 곱씹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빚어져 왔고 엄마의 어떤 게 나한테 남은 거고 어떤 건 엄마가 너무 미워서 내가 이렇게 된 거고 어떤 건 엄마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 좋은 버전이 된 거고 이거를 이미 엄마가 없어진 자리에서 나를 알아차리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책을 되게 읽었거든요. 와. 결국 엄마를 쓰는 건 실패했네요. 완전. 완전. 아우, 시원하다 오히려. 정말 폭망이고 어머니 이미지에 전혀 타격이 없으시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요맘때 송강호는 엄마를 보면서 이런 걸 찾고 있었구나. 엄마를 이렇게 내가 해석하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넘어간 순간들이 있었겠다. 근데 이게 제가 그 책에서도 원고의 어떤 부분으로 쓰기는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할 때 이제 졸업 연사 같은 거를 한마디씩 하는 자리에서 그 엄마 아빠 오시지도 못했어요. 학사 졸업이기도 하고 굳이 거기까지 오시냐 그래서 그냥 혼자서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친구들이나 교수님 얘기를 할 것이지 뭐 저에게 좋은 걸 발견하셨다면 다 우리 부모님 덕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떠올리면서 제가 질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 이제 어느 정도 상담을 받으면서 알아차림이 생기고 이게 뭔가 정말 그 착한 아들 뭐 이런 그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질리는 저랑 별개로 지금 혼세님이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 엄마한테 진짜 좋은 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치롭고 좋은 면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저같이 이런 우울이나 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전혀 그런 거랑 거리가 먼데 나를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엄마를 통해서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는데 엄마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면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거 그리고 엄마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 손글씨조차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너무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데도 악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반전을 상담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엄마도 엄마 자신을 좀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자신한테. 저희가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책에서도 그 과정을 제가 하고 있다라는 지금 깨달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좋은 거를 이 사람한테서 왔어. 나 여기서 배웠어. 엄마가 이거를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이거 배웠어. 약간 이런 마음이 결국엔 엄마를 가장 잘 쓰고 싶은 마음이 그런 식으로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제일 첫 챕터에서 나의 우울과 자살 사고 다 우리 엄마 때문이다. 그리고 시작한 과감한 글을 썼다는 것이. 근데 사실 그걸 볼 때도 웬일이야 이 어머니 때문에 이런 생각했나 봐 이게 아니라 또 엄마 탓을 하고 싶은 아들이 여기 있구만. 질린다. 라고 하면서 아이 근데 진짜 난 이 얘기 듣고 지금 너무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나 이것도 미쳤나 봐. 왜냐면 저는 그 글을 프롤로그 앞에 넣을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는 편집자님이 하신 그래. 얘 코어는 이거네. 결국 얘 자기 얘기하고 싶은 애네. 그리고 이게 다 너 엄마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너 제일 좋은 게 엄마한테서 왔다라고 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어떤 내 안에 자기 혐오도 엄마한테 물려받았다고 말하고 싶잖아. 지금 이 얘기를 사실 부정하고 싶은데 그걸 쓸 때는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닌데. 3살 때 했던 대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소년이 거기에 있다. 맞잖아. 이게 빼박이네. 지금 그쵸, 다 그쵸. 이제 원고가 정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공개 답변도 할 수 없어진 어머니를 지금 이제 부산에 모셔놓고 사실은 나의 어떤 불안과 우울과 어머니에게 썼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엄마 서사를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랑 싸운 친구들이 정말 많죠. 그게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대학 가서 이제 친구들 엄마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엄마랑 싸운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오히려 그런 저를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이상한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였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상담을 가야 돼. 그러니까 저 사실 엄마랑 싸워본 적이 없어. 어머 어떡하냐고. 맞아. 건강하지 않다고. 또 그래서 할 수 제가 있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 예전에는 막 그렇게 화목한 분들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아닐 텐데 저거 맞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 게 제가 좀 그런 경험을 했어서 그래서 그 이제 첫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방어적으로 나왔던 그 순간이 저는 얼마나 엄마가 방어적인지 많았던 순간들을 친구들한테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치. 비욘세에서만 해도 무슨 말을 못하게 한다. 지금 영혼의 노숙자의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그쵸. 가보면은 그쵸.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저한테는 충격적인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엄마랑 그 얘기를 하고 이 책에 그 부분을 실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나의 어떤 관계가 피상적이진 않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이 관계가 그나마 이게 좀 다양한 좀 관점을 맞아. 이 입체감을 가지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평면에 예쁜 뭔가 착한 이런 거를 우리가 원했던 것 같아요 서로. 네. 근데 그 이면을 이제 열어보게 된 것도 그 시간이 있었던 것도 그게 증거로 남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어떤 기억의 증거로 남은 것도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실패한 부분을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순간들이 이제 다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웬만한 어떤 결정에 어디를 가겠다, 뭐 미국 이제 시민권자가 돼야 될 것 같다, 한국을 떠나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리고 심지어 커밍아웃 했을 때도, 그리고 첫 하이를 사줄 때도, 이럴 때도 엄마가 이렇게 계속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반대하거나 그런 흔적들이 없는데 엄마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파도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물론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그지 같은 거적대기를 입고 나타났을 때 이걸 쳐입고 다니는 거는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어떤 아주 그런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평생 이 책에서 가장 차가운 깜짝 놀랐잖아요. 네. 뭐 그거 없이 당장 버려라. 저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때 그래서 그 히피가 유행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에스닉 룩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홍대에 그런 샵들이 많았습니다. 맞아. 저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친구랑 가서 또 거적대기를 이제 아주 고급 정말 힙한 정말 최고의 어떤 세트 아웃핏을 내가 구입했다는 그 뭐랄까 기세등등함으로 엄마 앞에 갔다가 처참히 깨지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 모자의 가장 강렬한 충돌. 왜냐면 심지어 나는 너가 개인 너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바지를 입은 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나는 정말 그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렇죠. 여기 진짜 뭔가 나중에 오디오 오디오북을 녹음할 일이 있으면 정말 제가 하고 싶을 정도로 어디서 그적대기 같은 걸 입고 그 빌드업 되는 화가 막 어디서 그지가 이러면서 막 그 장면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정말 어머니가 강호님을 혐오하는 첫 순간. 진짜 그때 정말 혐오를 느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경멸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바로 있어가지고. 버렸죠. 뭐 바로 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뭔가 항상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이렇게 옷이 연관돼 있는 것도 좀 되게 재밌었고, 네, 그리고 저도 그 빔 프로젝터에 쏘여 있는 어머니의 다양한 패션을 본 사람으로서 맞다. 장례식에서 저희가 제가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보셨죠 그때. 네. 그래서 패션도 대단하고 이제 영정 사진에 아메리카노를 나비 반지와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사준 나비 반지와. 근데 그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뒷얘기를 알 수 있는 것도 너무 좀 신기했거든요. 그렇죠.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다 담겨 있죠 책에. 근데 저희가 항상 그런 출간블루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로서 이제 최종교를 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고 자시고 할 게 없었습니다. 최종교를 했을 때 한 번 더 봐야 되나? 근데 지금 마감이 다가오는데 한번 이거 안 보고 보내도 되나? 그거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까진 봤죠. 예, 볼 때까진 봤는데 이게 마감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성돼서 마감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타이밍에 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그 보내면서의 그 어떤 그 쪼그라드는 마음. 김영하 작가님마저 그런 날은 안 온다. 늘 난 70%밖에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막 자학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모자란 뭐 글쓰기 이걸로 어떻게 책을 내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이대로 이게 최종교 오케이 약간 이런. 그 이후로 이제 인쇄해서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시는 시점에는 구입할 수 있게 책이 깔려 있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저희는 정말 파일로만 이거를 이제 읽고 손에 잡히는 완성된 샘플 같은 게 없는 상태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일단 뭐 나무야 미안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나무야 고마워. 너가 있어서 이렇게 또 내 기록이 어머니의 수목장 같은 건데 나무야. 원래 나무로 돌아간다고. 아니 근데 혼세님 장례식 개그 진짜 이거 타고난 것 같아 진짜. 수목장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조금 더 편한 느낌일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혼세님도 책을 작업을 해보셨지만 이게 사실 제 책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지은 편집자님과 함께 만든 우리 책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팀플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메일에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 주고 보낼 때 우리 책 너무 원고 좋은가 봐요. 진짜. 좋게 얘기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 책이란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책이 그냥 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을 하면서 정말 편집자님은 편집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 하는 사람. 그리고 편집자라는 이름이 좀 부족해. 맞아요. 편집만 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근데 편집자님 분들이 편집만 할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해한다는 게 그게 바로 편집자의 정의더라고요. 그렇죠. 편집자의 정의는 편집만 할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편집자. 그 말은 다 한다는 거죠. 맞아요. 나는 편집만 하는 줄 알고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편집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니. 근데 편집도 해야 된다니. 그래서 그 에피소드로 제가 이제 원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걸 교정을 하면 처음부터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의 애도의 어떤 일기이기도 하니까 편집자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좀 이게 힘드신 만약에 상태면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데 이것까지 보려면 너무 힘드시겠다 싶어서 너무 근데 힘드시지 않고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약간 햇살캐 같은 답장이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원고만 보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거기서 그냥 저의 어떤 그런 이게 괜찮을까 이런 거 싹 들어가더라고요. 인쇄소랑 싸울 일이 있냐. 감리가 잘못돼서 이 순간이 제일 좋아요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우리가 아까 농담으로 막 수목장 이런 또 패드 리뷰를 했습니다만 어머니 기일에 맞춰서 나온다는 점이 그게 진짜 이게 또 너무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하단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지금 너무 이 뭐랄까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하나의 감사함은 이제 9월 5일이 이제 1년 엄마의 기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하면서 아마 9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기일이 앞뒤로 되는 거에 대한 뭐 굳이 얘기는 안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또 하면은 또 편집자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출간의 일정이 있는데 왠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때 맞춰서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비 작가가 얼마나 좀 이상해 보일까 이런 생각도 없잖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암암리에 그냥 그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길이랑 비슷하겠다 그러면 엄마한테 인쇄된 걸 하나 갖다 드릴 수 있을까? 라는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식 인쇄는 이제 발매라고 하나요? 발본일이 이제 9월 둘째 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첫째 주에 이제 길에 맞춰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미사도 보내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못 들고 가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녹음한다고 미리 편집자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샘플을 미리 인쇄를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진짜 챙겨주시. 장난 아니다. 나만 잘하면 돼. 정말 백화수복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책이 나왔는데 이 비생산적인 거 제일 싫어하시는 어머니께 생산적인 걸 지금 이건 인쇄도 나온다며.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이 책이 완성됐어요.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엄마 죽고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책이 나왔네. 내가. 그렇지. 엄마 생산적인 거 좋아하잖아. 꼬박꼬박 이제 몇 꼬박꼬박 프로씩 인쇄가 들어온다. 엄마가 그냥 키운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이 책을 태워야 되는 건지 올려야 되는 건지 이건 이제 셀럽메트한테 약간 무속계열로 좀 물어봐야 돼요. 여기 또 전문가가 계시진 않으니까 네. 또 그런 건 잘하시는 저쪽 분이 계시니까 또 여쭤봐야겠네요. 다다음 주에 영도자 나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태워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어머니한테 조언을.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기일이라고 하면은 뭐 제사복 토크 이런 컨셉도 산적이랑 백화수복 이런 걸 이제 나눠 그쵸. 먹으면서 3번 돌리고 이렇게 낭독 먹으면서. 조금씩 하고 네, 이렇게 뭐 주전부리 하면서 그렇죠. 성우 그을 분들 뭐 그으시고 각자 방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불교인 분들은 뭐 방석도 가져오시고. 너무 좋은데요? 그럼요. 종교 대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컨셉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엄마가 깔깔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이 방송 들으면. 이번에 그러면은 1주기는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일단 그 엄마의 그 유골함을 그 저 아버지가 이제 이서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지내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내려가서 하루 자면서 성당에서 미사 봉헌 미사 봉헌 그것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은 이제 기일 당일 날은 이제 봉봉과 지난번 에피소드 때 나왔던 봉봉과 저와 그리고 글렌과 아현 감독 이렇게 4명이서 같이 내려가서 그 엄마 이제 수목장 있는 수목장은 아니죠. 뭐 가족 그 나무가 있는 그 시골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좋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게 나무가 죽어서 종이가 된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몇천 부짜리 수목장이 아닌가. 와, 이게 정말 굉장한 책이에요. 천재인데. 굉장한 책이에요. 정말 굉장한. ISBN 찍힌 수목장이라는 것이. 진짜 놀랍다. 여러 가지로 출판사에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그 완전 책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지만 책 표지를 이런 꼴로 나올 거다라는 거를 이제 샘플처럼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요 표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약간 파란색에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남자 뒷모습이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하시게 됐어요? 와, 이게 지금 실사이즈로 그 이진 편집자님께서 직접 가져와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선택하길 잘했다. 그리고 이 표지도 송윤형 디자인 실장님께서 만들어주신 표지인데 저희가 표지 시안을 또 3개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었고 이것은 2번째였습니다. 다 두 번째 아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제목은 첫 번째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었던 게 저희가 제목을 한번 골라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자의 그냥 마음속에 픽이 있구나. 그래서 제목도 아마 이진 편집자님의 픽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무엇일까 좀 약간 추측해보는 그것도 재미가 있었고 저는 사실 이게 제 원픽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떤 게 있었어요? 원래는 조금 더 추상적인 느낌의 그래서 이렇게 어떤 네모 그러니까 수채화 같은 네모 약간 네모가 있는데 그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래서 이 블루는 색깔은 블루였고 혼세님께서도 책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슬픔을 바다나 이런 파도에 비유하는 게 있어서 저한테 그런 심상이 되게 좀 이 책의 이미지와 가장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형상화시켜준 이제 표지가 이렇게 다 매력은 있지만 첫 번째 이게 제 픽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제 픽이었는데 이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책의 결과 잘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저도 이제 그 제 나름의 어떤 취향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걸
이진 편집자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저 친구들도 뭐 디자이너도 있고 아영 감독도 있고 하니까 영상 작업도 하고 이제 비주얼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에 붙였습니다. 네. 그랬더니 두 번째가 지금 이 표지로 결정된 이 시안을 네.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친구들의 근거는 뭐예요? 친구들은 일단은 인물이 있으면 이야기가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안 같은 경우는 인물이 나오진 않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께서도 책을 사시면 보시게 되겠지만 그 남자의 어떤 뒷모습이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되게 궁금할 것 같다. 책을 이제 고르려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제목은 수월한 농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부재나 띠지나 이런 부분에서 죽음과 돌봄과 상실과 애도에 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텐데 표지 자체가 너무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좀 무거운 느낌이면은 좀 슬픈 거를 힘들어 하실 수 있는 진입장벽이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책이 슬픔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진입장벽을 높이지 말자. 네. 그래서 이 시안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네.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약간 하늘색 셔츠 같은 거를 입은 남자 뒷모습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세요? 저도 모르는 분이긴 한데 그 이제 편집자님 말씀에 따르면 제 사진을 이제 그 디자인 실장님께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저겠죠? 네. 비슷하게 어떻게 재현한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낸.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좀 여러 얘기들을 들었어요. 주위에 이걸 보여줬더니 글렌이 근데 어깨가 너무 넓다. 말이 안 되게. 그래서 마치 내가 아닌 양.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러네. 저는 되게 컬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느낌 아닌 이런 정돈된 느낌 아닌데 이게 컬이 굉장히 요거 컬 한지 약간 한 3, 4일쯤 되는 느낌이죠. 그쵸. 네, 이런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표지를 너무 궁금해가지고 띠지 있는 버전이랑 없는 버전 파일로라도 먼저 받아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드려서 이걸 받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저 혼자 빵 터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띠지의 책에서 나온 강호님이 실제 어머니한테 했던 말 중에 엄마 죽는 게 참 쉽지 않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다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회한에 잠긴 느낌으로 이 띠지의 엄마 죽는 게 참 쉽지 않지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금 여기 영혼이 살아있어서 엄마 얘기가 영원히 회자되는 또 그런 가고 나면 끝났을 줄 알았지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남자의 뒷모습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던 부산에서 엄마 죽는 게 쉽지 않지. 난 죽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마는 영원히 책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엄만 가지 않은 거야. 국회 도서관에 영원히 소장된 채로. 그래서 나 혼자 이걸 보고 너무 빵 터져서 이제 웃었던. 이게 참 독자의 해석이라는 게 정말 다채롭군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추천사를 홍승은 작가님 그리고 그리고 장희로 기자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너무 감사한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저희가 드린 추천사가 홍승은 작가님, 장희로 기자님 이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앞에 띠지에는 이제 장희로, 홍승은, 광민지 추천으로 이제 또 순서를 또 크레딧을 바꿔주신 이런 센스. 네. 누구 하나 이렇게 꼴찌로 두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주신 그런 디테일까지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구나. 책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 그리고 수월한 농담이라는 말 옆에 부제로 죽음을 껴안는 사랑과 돌봄과 애도의 시간이라는 말도 대칭되는 배치인데 사실 완전 상반된 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잘 뽑혔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우리의 책이라는 그게 확실시 되는 게 정말 편집자님 분들의 그 센스와 이진 편집자님의 그 어떤 뭐랄까 세심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어떤 스킬들이 다 정수가 모여서 나오는 게 한 권의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진 편집자님의 95번째 책입니다. 정말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95번째 책이 이제 9월 5일에 나오는. 미쳤다. 진짜 미쳤나 봐. 뭐야. 진짜. 광민지. 뭘 광민지야. 내가 정했냐고. 내가 정했냐고. 갑자기 왜 그렇게 부르고 싶었을까 본명을?
너무 신기하네.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첫 책이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그래서 막 그 떨리는 마음을 그냥 이메일에 막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막 저도 떨려요. 이렇게 편집자님 답장이 온 거예요. 저도 너무 떨려요. 95번째도 뭐 처음같이 떨려 이렇게. 95번째. 장난 아니다 깜짝 놀라. 진짜. 근데 그 순간 너무 든든한 거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미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원고의 구성을 잡았을 때 제가 가장 힘이 된 말이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어떤 걸 기댈 수 있냐 편집자님한테. 네. 왜냐면 제가 첫 이게 글 쓰는 작업이고 책을 만드는 작업이라서 또 시작부터 기댈 생각부터 하고 좀. 이게 한 번 기대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 맛이 정말 짜릿하지.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뭘 기댈 수 있냐. 그랬더니 정말 제 인생에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걸크러쉬라고 하나요? 제가 좋다면 좋은 겁니다. 야 지금 이거 했어야 돼. 뭔지 알지? 마이크 들어서. 그렇지, 맞아. 아니, 마이크 드랍, 이거. 마이크 드랍 했어야 돼. 진짜. 진짜로. 나 그때 나는 믿고 간다. 진짜. 내가 진짜 발로 써도 정말 이분은 살려내실 분이다. 이게 굉장히 또 어떤 여성 편집자님이 말하니까 이게 약간 간지가 있네요. 근데 사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예전에 김상중 씨가 연기했나요? 홍상수님의 어떤 영화에서 네.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하면은 있는 걸로 알면 돼. 느낌 너무 다른데? 너는 그냥 믿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여자분이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나는 되게 유명한 그 너무, 릴스 짤이 있거든요. 너무 싫은데 갑자기. 이런 친구 꼭 필요하다 막 그러면서 그 어. 릴스가 돌아왔는데 댓글에 근데 너무 자기한테 취해 있지 않냐며 너무 홍상수의 어떤 감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다르네. 네, 그 얘기를 딱 듣고 역시 큰일은 여자들이 한다. 진짜. 그쵸. 진짜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이게 어디서 나왔나 생각했더니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마 강원님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품고 그쵸. 이제 진행하시지 않았겠나.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절 믿으셔야 합니다. 합니다. 네. 어떤 그 입시 코디 느낌으로. 그렇죠. 또 부모님한테는 또 다른 멘트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 이진 편집자님한테 정말 여실히 기대서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첫 책이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작업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뭐 안 팔리면은 이제 이거는 뭐 저희 탓이에요. 그렇죠. 사실 제가 아까 뭐 난자도 정자도 없이 그렇죠.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탄생만 시키고 제가 뭐 한 일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 막 기분만 좋고 아버지 행세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그래서 나는 한남 아저씨들이랑 비슷한 건데 그럴 리는 없지만 책이 안 팔린다면 나 부모 탓하려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비욘세 탓이야. 내 우울도 엄마한테서 왔고 이 책이 안 나간 거는 이제 비욘세의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어깨가 너무 무겁다. 그렇죠. 많이들 도와주시라. 많이 도와주시라.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실 이 책의 히스토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장례식장도 저는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유일하게 2회 오신 2회 분이세요?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약간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히스토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좀 객관적이지 못한 시선에서 좀 책 소개를 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운의 노숙자에서 이게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저도. 저는 너무 맨님께서 이 책을 어떻게 봐주실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사실 책도 책이지만 영노자 가는 것만으로 사실 정말. 지금 이제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이 영노자의 킬링 콘텐츠인데 그렇죠. 지금 하늘나라의 광민지 이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이제 얘기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지금 또. 근데 정말 영노자가 그 엄청난 이나부 이상한 네. 나라의 부모님으로 컨텐츠가 엄청 진짜 굵직한 한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비빌라면 하늘나라의 부모님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기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금 영혼의 녹자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맨님 기다려요. 제가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그 여운의 노숙자까지를 들어주셔야지 여기 어떤 그 서사의 완성일 수 있다. 분명히 그러네요. 이 방송을 듣고 영노자 가서 또 이제 욕을 할 거거든요. 지 방송도 했는데 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냐. 내가 알아서 만들 건데.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또 부모님 싸우는 데나 약간 중간에 그렇죠, 낀 느낌이다. 이방저방 불려가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도 여러분 같이 기대해 주시면은 일단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그 수월한 농담 얘기를 했는데 더보기라는 링크 같은 것들은 다 넣어 놓을 거고요. 요거는 그 송강원 작가님의 데뷔작이고, 그리고 이지은 편집자님 겸 대표님께서 유희 출판사에서 냈고, 디자인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송윤영 실장님이 해주셨고, 제작의 제이오, 마케팅 전중구님 등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판권에 실리지 않은 또 중간에서 수고해 주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팀플이어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탑승을 하셨다. 이거는 이제 못 내리신다. 네. 내리실 분은 구입밖에 없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늘 헤어졌다라는 책 광고할 때도 맨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이별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친구가 갑자기 너무 힘든 이별을 맞았다. 그때 가서 건네기는 좀 늦어요. 그렇죠. 상비약처럼 이거는 그냥 맞아. 일단 코로나 검사 키트라든가 마스크, 핫팩 이런 것처럼 구비를 해놓으셔야 돼. 이건 한 2개씩. 얼마나 센스 있어. 막. 갑자기 막 내가 지금 당장 상가집 가야 되는데 그런 실용서 느낌으로. 그럼요. 항상.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떤 이별에 대한 네. 얘기이기도 하고 성장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맞아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겪는 이별의 얘기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선물로도 굉장히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생각해 주셔서 또 구매까지 네. 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책 광고를 하러 이제 광고주님으로 돌아오셨는데, 와,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영화 배우로 이제 광고를 물고 오시고, 이번엔 작가로 물고 와가지고, 와. 보통 셀럽이 아닌데, 진짜 뭐야, 진짜 나란 사람. 진짜 싫어. 죄송해요. 녹음하신 소감이 너무 궁금해요. 진짜 소감 정말 감회가 네. 저 오늘 녹음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혼세님과 이제 이준 편집자님이 처음 이제 만나는 이 자리, 맞아요. 이게 너무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오늘 비로소 이 완성된 책을 가지고 비욘세 방송에 다시 나와서 편집자님을 옆에 두고 진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약간 은혜 갚은 까치 느낌으로다가 그래도 뭘 하나 물고 왔다. 네, 하지만 늘 물고 오고 계시다는 점이. 그랬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또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혼세님이 그곳에 있었고, 또 이 방송이 되었을 때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는 이렇게 청중 앞에 드러내놓고 하는 쇼는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이야기는 이렇게 방송이 되기도 하고 뭐 영화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큐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들어주는 수신자가 생기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또 엮여가지고 좀 서로 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저도 그렇고, 또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뭐 비욘세 사연으로 이렇게 답장이 오는 그런 분들을 또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아마 혼세님도 그런 마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온 답장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기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서 오늘 또 결국 또 기대네요. 기대는 얘기함으로 그러니까요. 마무리하네요. 정말 늘 기대면서 사는 게 어떤 인생의 결국 다 코어가 아닌가. 코어가 없기 때문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코어가 너무 네. 약해가지고 기댈 수밖에 없다는. 네. 그래서 그런 기대 언덕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추천사로 써드린 내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한 번 쓴 원고를 아주 돌려 게으르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죽는 게 쉽지 않채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대신 죽자는 엄마에게 웃자고 달려드는 아들. 이들의 투병과 돌봄은 예정된 죽음을 향한 행진과 에스코트에 가깝다. 어떤 상실이 상상만으로 내 삶을 집어삼킬 듯 거대하다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직면뿐이다. 그래서 강원은 마지막까지 써냈을 것이고 당신은 마지막 장까지 읽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진짜 너무너무 추천사 또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편집자님 소감 한 번만 들으면 안 되나요? 맞아. 너 혹시나 한 번만. 95번째 책을 내시는 유유이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리로 활동 중인 유유이의 이지은입니다. 네. 일단 이 책을 완성하신 소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과정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긴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2개밖에 안 갖고 이슈로. 완성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욘세 1열 관람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성덕이 된 순간이었고, 그 비욘세 그 방송을 들은 이후로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도 되게 영화같이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모쪼록 서점에서 그리고 어디선가 마주칠 때 흔쾌히 집어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더보기란 링크랑 이런 것들도 다 달아놨고요. 강원님이나 유유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앞으로 뭐 추가적인 소식 알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자꾸 홈쇼핑 같은 얘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강원님이 이런 분들 반드시 사셔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 권한다. 뭔가 소중한 사람이 늘 곁에 있을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재가 상상돼서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 그 부재를 겪고 나셔서 조금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그것도 좋고,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의 부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삶에 되게 좋은 좋은 기억이 될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다라는 거가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런 분들은 책을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고, 또 그 읽으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올라오시는지 그런 것도 SNS나 아니면 리뷰에 남겨주시면 진짜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소중한 친구들과 주변에 많았지만 소중한 사람의 부재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꺼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잘 꺼내놓으면 너무 짐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저희 책을 이렇게 제가 그 이야기로 냈으니까 거기에 또 기대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감 남길 때 태그할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만 알려주세요. 인스타그램에 언더바하고 원 레터입니다. WONLETTER 이고요. 출판사 계정인데요. UUHEEBOOKS 유유이 북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간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슬슬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사시고 책 먼저 사시고 여러분 책 사시고 혼자 사세요.